자, 이제부터 우리 이제 MPM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 봤던 게 뭐냐면은 17번. 자,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다 라고 했을 때 New Public Management라고 했을 때 신공공관리론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단은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그랬었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제 그래서 신행정 국가가 되는 거고요. 신행정 국가.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와 그 책임을 얘기해요. 책임을 얘기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앞에서 봤었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있잖아요. 걔보다는 어때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보다는 그래도 관료의 영역이 남아있는 이론이긴 해요. 거기서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로만 바라봤는데 여기는 관료 조직의 시장의 원리를 대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 성과 관리와 책임 같은 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끌어들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었나요? 각종 리 기법 이런 거 있었죠? 각종 리 기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각종 리 기법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리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스트럭처링 그리고 리엔지니어링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리오리엔테이션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돼요? 리오리엔테이션은 아예 이제 처음부터 개념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리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리스트럭처링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트럭처, 구조를 다시 짜는 거고, 리엔지니어링이다 그랬을 때는 그 이제 공정, 작업 공정,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벤치마킹 기법 같은 거, 벤치마킹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웃소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TQM 같은 거, 이런 거를 활용한다든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질 관리 같은 거요. 이런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 가는 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재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정부 재창조론이 있습니다. 정부 재창조론이 있는데 정부 재창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재창조론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본하고 누가 있었어요? 오스본하고 게블러가 있습니다. 게블러.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가지가 제시가 됐잖아요. 그죠? 10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다 한번 적으세요. 펜 들고. 자, 오스본과 게블러가 있는데 오스본과 게블러 외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그 다음에 고성 이렇게 하는 거죠. 고성 이렇게 합니다.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노젓기에서 뭐로 가는 거였어요? 노젓기에서 방향 잡기로. 사는 뭐가 떠올라요? 사가 뭐예요? 사가 사명지향적 정보였죠? 사명지향적 정보. 그 다음에 시는 이건 시장지향이에요. 그죠? 시장지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는 기업가적 정보. 그 다음에 경은 경쟁. 그래요. 경쟁지향. 미는 미래지향. 됐어요? 미는 미래지향. 지는 지역화. 지역사회, 지역화. 분은 분권화. 고는
고객지향. 예, 그리고 성이 성과지향. 자,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봐봐요. 노사가 이게 신공공관리론 이런 신자유주의 이런 거 하니까 노사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 노사가 시기를 해가지고 경미한 지분을 놓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운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다 놓고 보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맞춥니다. 노젓개에서 방향 잡기로. 그 다음에 사명지향으로. 그 다음에 시장지향으로. 기는 기업가적 정부. 경은 경쟁지향. 미는 미래지향. 지는 지역화. 그리고 부는 분권화. 고는 고객지향. 성은 성과관리, 성과지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재창조론의 내용이고 이게 신공공관리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제 다시 탈정치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탈정치화가 된다 그랬는데 이 탈정치화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치 행정이 다시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네,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고 그 다음에 또 공행정과 사행정이 어떻게 됐다? 공사행정이 일원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원화가 됐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적 논의네. 근데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비판도 한번 해보죠 뭐 여기서. 요거도 이 관련 비판 이론들을 여러 개를 우리가 봤어요. 이를테면 이제 샥터 같은 학자가 샥터의 시민재 창조론이 나오죠. 시민재 창조론 해가지고 샥터가 뭐랬냐면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그죠? 시민은 고객이 아니고 뭐래요? 시민은 고객이 아니고 뭐다? 네, 고객이 아니고 시민은 소유주다 이 말이에요. 주권자이다. 소유주다. 이렇게 하는 게 샥터였습니다. 그래서 샥터의 시민 재창조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뭐가 있었냐면은 또 이제 포스트 NPM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포스트 NPM 즉 달리 말해서 탈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돼요. 탈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됩니다. 탈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탈신공공관리론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부의 고유성, 정부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자꾸 기업가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잘못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 뭘 강조해요? 뭐 강조합니까? 여기선 포스트 NPM 강조했던 게 뭐예요? 포스트 NPM에서 여기서 재집권화 이런 걸 얘기하죠. 재집권화와 재규제 메모하는 거 맞죠 지금? 재규제, 재집권화, 재규제 전부 다 메모하세요. 메모해놓고 하나라도 더 외워놔야 돼요. 빨리빨리 복습 시켜줄 때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비판이론에 NPS가 있었습니다. NPS도 있었는데 NPS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신공공 뭐가 되죠? 서비스론이 되는 거예요. 신공공 서비스론이 됩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그래서 NPS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가요? 이때는 데나르트 사람도 좀 기억해요. 데나르트 부부. 그래가지고 뭘 얘기했었냐면은 말이에요. 이제 자꾸 시민을 뭐라고 했어요? 고객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NPS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구성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현상학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모더니즘 등의 영향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니고 정부는 뭐 해야 된대요? 봉사하는 정부여야 한다. 봉사하는 정부이고, 봉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이냐?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화하지 말라는 거죠. 객체화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책임은 단순히 성과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과 책임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복잡하다. 책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책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비판 이론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좀 꼽아보시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정책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답이 돼버렸죠. 경제적 논리를 우선해서, 경쟁 논리를 우선해서 내부 관리적 효율성만 중시한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완전 반대로 써 있어요. 경제적 논리를 우선시해서 내부 관리적 효율성만 강조했던 것이지 그 밖에는 별다르게 그죠. 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너무 경시해버렸다. 이 비판인 것이죠.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참고해 볼 만한 게 이런 거잖아요. 비판할 때 하나 또 나왔던 게 블랙스버그 선언 있었던 거 기억나요? 블랙스버그 선언을 통해서 필요 이상 대통령이 관료들을 공격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필요 이상으로 이제 관료 공격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필요 이상 관료 공격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행정은 행정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논리 같은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런 걸 경시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고요.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객이라고 바라보는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봐보세요. 요게 이제 민주적 책임성을 그래서 자꾸 무시하고 기업가적 재량권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비판도 있다는 거예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한 데는 한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됐고요. 18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까 뭐 적어드린 거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정부는 NPS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뭐냐 그랬는데요. 신공공서비스 NPS로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은 방향 제시가 아닌 노젓기다. 이건 틀린 얘기죠. 둘 다 아니고 봉사하는 정보여야 된다 그랬고,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관료가 동기가 자극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한테 어떤 보수가 주어진다고 해서, 보수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뭔가 개척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의 공복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복이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복종하는 존재, 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저의 노예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공복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주라는 거예요.
느껴주라는 거예요. 예. 공공 서비스 시민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보니까 공익은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대화와 담론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같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디서 우리가 찾는 거냐면 신공공 서비스론의 사상적 토대가 막 이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랬을 때 사람에 대해서 중시하는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단점이 있고 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너무 경시한다라는 게 또 문제점이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요. 그때까지 있었던 우리가 막 근대화 이러면서 사람을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왔던 거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한 번 인생 살고 죽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일을 많이 해. 일을 너무 많이 해. 짜증나, 짜증나. 진짜 짜증나. 아니,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나네요. 자, 근데 이게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든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작은 나라에서 몸뚱이만 가지고 우리가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 팔아먹을 것도 정말 없는 나라에서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끌어올린 거는 맞는데, 근데 그거의 기반이 과거에는 뭐였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뭐만 했어요. 아니, 무턱대고 이제 사람 쥐어 짜는 걸로만 했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질적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타이밍인데, 어쨌거나 그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서구사에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의 흐름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떤 하나의 객체로 보지 말고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라는 거가 핵심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리고 현상학도 좀 비슷하죠? 현상학도 뭐였어요? 현상학도 아까 뭐 하몬의 행위이론 같은 것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하몬이 봤을 때는 행태 말고 자꾸 사람을요 무슨 법칙에다 묶으려고 하잖아. 법칙에다 묶으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공통점이 이거구나. 그리고 법칙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뭔 놈의 법칙이냐 이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하면 그것이 곧 진리요 정답인 것이지. 이렇게 보는 게 인간 존중의 또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을 반대해서 액션 티어리를 만든 게 하모니예요. 이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성주의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이 모여져서 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시적으로 이제 개인들한테 집중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익이라고 하는 것도 대화와 담론의 결과물이에요. 뭐에 가까워요? 실체설이에요? 과정설이에요? 과정설에 가까운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했어요. 사회자본 이론은 뭐 이제 행정 가치에서도 다룰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여기다 소개한 이유가 제가 뭐냐면 이제는 뭐로 넘어가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비판 이론이기도 하면서 다음번에 어떤 신공관리론의 이은 이론이기도 한 게 그게 바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뉴 거버넌스 이론이에요. 뉴 거버넌스 이론이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 이론은 신국정관리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신국정관리론, 뉴 거버넌스 이론이 있어요. 뉴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공공관리론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비판도 좀 있고 계승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얘는 무조건 비판은 아니에요. 무조건 비판은 아닌 게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 맞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의 경쟁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효율성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동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정부가 있고 정부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있다 그랬죠. 시민사회가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여건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건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뉴 거버넌스가 된다. 뉴 거버넌스 되겠습니까? 이게 뉴 거버넌스다. 자, 그래가지고 요 3주체가 되니까 이거는 NPM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NPM이에요. NPM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근데 거기다 이거를 끼워 넣었다는 거지. 시민사회까지. 그래서 정부 역할이 좀 사뭇 달라졌어요. NPM보다는. NPM에서는 정부가 그저 시장의 원리를 자꾸 추종해야 되는 존재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가 아니라 중재자 역할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과 시민사회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지향하는 가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합하여 정부가 조율해줘야 된다. 조정해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New Governance.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학자가 이제 로즈하고, 로즈에 뭐가 있었어요? 좋은 정부, Good Governance라고 하는 게 있죠. Good Governance 여기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피터스가 있었습니다. 피터스의 신국정관리 이론이 있죠. 신국정관리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사회자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우러질 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취급된다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이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거기 굉장히 거기 2번에 나와 있죠. 이 행정학자들은요, 이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다들. 그 되게 솔직하고 정직한 성격들이어가지고 영어 발음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푸트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푸트남. 절대 발음 그 비정직하게 그 함부로 혓바닥 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트남 이렇게도 소개가 되는데 원래 이 사람 저작도 그렇고요. 이분 저작도 그렇고 퍼트넘이라고 나와요. 퍼트넘. 그래서 푸트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퍼트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정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한데 약간 좀 너무 투박해 보이죠? 그래서 퍼트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대 교수 퍼트넘인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거 초록색으로 써도 보이긴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이는 거지. 쓰다 보니까 칠판 색깔로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네요. 이거 누가 산 거야? 이거 초록색. 이거를. 자, 분필이 초록색이네요. 자, 그래서 퍼트넘, 신뢰, 규범,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관련해서 보시면 사회자본은 그러니까 뭐에 빗댄 거예요? 그냥 캐피탈하고 빗댄 거예요. 그냥 캐피탈 말고 이제 사회자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기본, 네트워크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서로 저렇게 끈끈하게 거버넌스를 하기가 어려워요. 거버넌스 하기 어렵죠. 푸트넘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가족주의가 굉장히 큰 데인 거 알죠? 이탈리아가 좀 그래요. 이탈리아. 우리랑 비슷한 것 좀 있어. 가족주의적인 것도 되게 커서 대가족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늘도 잘 먹고요. 자, 근데 아무튼 이탈리아 가서 뭐 먹고 살아라 그러면 살걸? 웬만히? 아닌가? 너무 느끼한가 다 그래도? 아무튼 마늘 요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또 하나가 공동체주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협동조합 모델이나 이런 걸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회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본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그런 게 되지? 이런 거를 보니까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으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를 그만큼 잘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것이고요.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합니다.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고 거래 비용이 이런 거 다 신뢰가 없어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견제하고 뭐 이런 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을 가속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3번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자본을 많이 형성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사회자본이 높은 편이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 이게, 때로는, 나를 좀 이렇게 곤란하게 할 때도 많아. 각자가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는 사이, 여러분들 나중에 그럴걸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됐는데, 막 연락 와가지고, 야, 나 이런 거 정보 좀 알아다 줘라. 라든가, 그죠? 그거를 인맥이라고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는데, 인맥이라고 해가지고 친하니까 내 친구가 공무원이잖아. 아유, 내 친구가 저기 어디 감사원에 있는데,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감사 계획이 있나 없나. 전화해볼게. 이러고 가서 알아. 근데 당사자는 되게 난감하죠. 그런 정보를 얘기해주면 되나? 내가 막 이제 그 세무서에 있으니까 해가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봐줄 수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짜증나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네트워크가 돼 있고요. 우리가 막 그런, 그리고 그 서구사회랑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딱 던져줬어. 이 사람을 몇 단계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 찾을 수 있느냐. 요즘은 SNS 시대가 돼가지고 또 좀 달라졌지만 그 전에 연구해보면 서양이 그게 5점 몇 단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 3점 몇 단계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의 사회. 그 인맥 때문에 대학 가는 거서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많이 배출된 학교에 나도 적을 두면 인맥이 되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 어디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누구신지. 제가 저 사실은 세임게이트라고 동문이라고 그러면서 어디 무슨 과 몇 학번이시죠? 저도 무슨 과 몇 학번입니다. 선배님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친해져. 그잖아요. 갑자기 이런 이게 한꺼풀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그 서울대 가라고. 서울대가 그런 얘기도 알죠? 전국에서요 가장 전과자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또 서울대 아닙니까? 지금은 또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부정부패 많았던 시절에는 그랬었어요. 서울대 나와서 출세를 많이 하니까 출세를 해가지고 또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렇게도 되고 막 그랬던 게 우리 사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 건데 그 정도로 출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사회생활 할 때도 그걸로 일단은 먹어주고 들어가고 선배들이 땡겨주고 이렇게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일할 때도 편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건데 이게요 우리는 너무 그게 심해서 또 조금 또 덜어내야 될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죠? 공사 구분은 좀 해야 되고, 덜어내야 될 측면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서양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얘네들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포트넘이 또 쓴 저작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나홀로 볼링? 이런 거? 제가 그걸 샀더니 집에서 혼자 볼링 치려고 하냐.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목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책 제목만 보면 그렇잖아요. 혼자 나홀로 볼링법을 가르쳐주는 책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미국 사회 봤더니 혼자 밥 먹고 혼자 가가지고 볼링 치고 혼자 노는 거예요. 볼링 혼자 쳐도 되잖아요. 혼자 놀아도 되잖아. 그죠? 볼링 같이 가면은 피곤합니다. 치면은 막 박수 쳐줘야 되고 서로 피곤해. 왜 혼자 가서 계속 이렇게 치는 거지, 그냥 혼자 계속. 그리고 너무 기다려. 그죠? 여럿이 치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노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그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 혼자 가서 막 하는 거죠. 이런 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사회자본적 측면에서 접근해 본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이에요. 나홀로 볼링.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런 게 형성돼야 된다 보고요. 자,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입니다. 여기 이제 피터스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를 비판하는 거죠. 관료제를 비판했는데 관료제가 갖고 있는 직권성 그리고 이제 독점성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독점성부터 얘기해 볼까요? 독점성, 직권성 그리고 또 뭘 비판했죠? 그리고 이제 뭐 경직성 이런 것도 있죠. 조직의 경직성 그리고 이제 과도한 규율, 과도한 내부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비판을 해요. 이런 거랑 비판하면서 새로운 있잖아요. 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 이거를 비판하면서 신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했죠. 신국정관리의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신국정관리의 모형인데 독점성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장적 정부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은 경쟁이 기본이잖아요. 시장적 정부 모형 있고요. 직권성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직권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경직성이 있대요. 그래서 신축적이에요. 신축적 정부 모형. 과도한 내부 규율이라 탈규제,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도 왜 그 똑같지 않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직권화를 처방한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직권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여형 정부 모형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직권화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참여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보죠. 2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을 덜 쓰는 건 분명히 혁신이거든요. 그게 혁신이에요. 기업 혁신. 정부도 그래서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전제돼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되고요. 생활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종사자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어쨌건 정규직을 줄이는 것이고요. 탈규제 정부 모형이면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랬는데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면은 이게 탈규제 정부 모형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시장적 정부 모형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탈규제 정보 모형은요 내부에 너무 규율이 많아. SOP 그다음 매뉴얼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다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사람들을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현대행정학의 이제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게 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시장으로 다 넘겨 이렇게 하는 거는 공공선택이론은 그렇게 해요. 공공선택이론은 알겠죠? 그런 건데 그 NPM은 조금 달라요.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유지는 하되 여기다가 경쟁 원리를 갖다 많이 입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포스트 NPM 말씀드렸었죠.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구조적인 통합입니다. 그 오타입니다. 구조적 통합을 통한이에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가 아니고 분절화의 축소예요. 분절화의 축소 이렇게 봐야 돼요. 분절화의 축소. 아무튼 오타도 하나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구조적 통합을 하면 분절이 되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재직권화와 재규제의 확대입니다. 여기는 아까 지금 써드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앙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뒤에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확대 축소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틀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피터스의 이 뉴 거버넌스론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습으로 네 가지가 있는 거 봤어요. 이것도 봐봐요. 신축적 정부 모형의 이름을 유연조직 정부 모형이라고 그렇게 했고, 탈규제 정부 모형을 저통제 정부 모형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고,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 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그리고 임무 중심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거는 어때요?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이나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아까 우리 썼던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뉴 거버넌스는 사회자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 협력을 강조한다. 경쟁보다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또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23번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요. 23번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말입니다.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는 거죠. 모더니즘은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론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요. 이렇게 돼요. 폭스 밀러의 담론 이론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랬을 때에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의 어떤 그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게 어떤 겁니까?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게 가만 보면은 이런 거였거든요. 기존에 보면 뭐 영역화를 해놓고 사람을 갖다 그 안에다 다 찔러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을 자꾸 규정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 있는 그대로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탈영역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하라는 거예요. 해체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기존의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틀들에서 벗어나라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 보세요.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반관료제 이론이라는 거예요. 파머라는 학자가 있고요. 파머의 반관료제 이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강조된 게 도덕적 타자, 탈영역화, 해체, 상상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폭스 밀러의 담론 이론이 있어요. 폭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담론 이론. 담론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아까 툴민 얘기하면서 담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 규범적으로 야 이게 옳아. 너네들은 다 이걸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들이 회자하고 있는 관심사, 그리고 거기서 잡아내는 방향성 이런 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담론 이론입니다. 파마의 반관료제 이론이라든가 폭스밀러의 담론 이론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맥락 의존적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락성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원래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모더니즘에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왔어. 이 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선택하면 존중.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존중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하고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하고 탈영역화라는 거예요.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해요. 기존의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상상해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보시고 딜레마 이론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행정가치만 남아요. 자, 딜레마 이론도 이제 현대적 이론인데, 딜레마 이론은 이런 거예요. 딜레마가 뭐예요? 딜레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이제 딜레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거는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둘이 정말 똑같아. 둘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타협의 지점이 있냐? 없어. 타협의 지점도 없어. 그런데 꼭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능력 한계 때문이 아니에요. 딜레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자가 무능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절충이 안 돼요. 그런데 두 개의 방향은 달라요. 그런데 꼭 지금 결정하래요. 그럴 때 결정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예 지금은 결정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러고 결정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충돌이 있는 경우에 결국 절충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니까요. 절충이 됐으면 딜레마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절충하지 뭐 딜레마야 이게. 자,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 단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둘이 절충 안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3번. 그게 단절성이에요. 그게 단절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선택의 불가피성이죠. 선택의 불가피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찾아져요. 이런 거 말고 이런 현대적 이론의 또 하나로 우리나라 이론 중에 하나인 시차 이론 같은 것도 시험에 짜다 한번 나옵니다. 시차 이론. 모든 정책이 이 시차를 두고 정책을 실시하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숙성 기간을 감안하여 기다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시차 이론의 핵심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25분부터는 행정가치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